자, 이제 창의적 공학 설계 프로세스의 문제 인식 다음 단계인 진짜 문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문제 정의 이 부분에서 학습 목표를 문제 정의의 개념과 중요성,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 문제 정의의 개념과 중요성이겠죠. 그리고 인식된 문제와 진짜 문제의 구분, 그리고 5Whys, 파레토 도표, 원인 결과 도표를 활용하여 진짜 문제에 정의하는 법, 그리고 기술적 모순 분석을 활용하여 진짜 문제 정의, 물리적 모순 분석을 활용하여 진짜 문제 정의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강의에서는 요 뒤에 기술적 모순 분석을 활용한 진짜 문제 정의와 물리적 모순 분석을 활용한 진짜 문제 정의는 학습을 못할 수도 있고요. 일단 최대한 하는 데까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는 진짜 문제 정의하기, 그리고 기술적 모순 분석을 활용하여 진짜 문제 정의하기, 마지막으로 물리적 모순 분석을 활용하여 진짜 문제 정의하기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진짜 문제 정의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문제가 뭘까요? 자, 문제 정의란 무엇일까요? 정의는 개념을 다들 아시죠? 자, 정의는 사전적 의미로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뜻을 매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문제 정의가 뭘까요? 문제 정의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자, 문제 정의는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이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애매모호한 부분 없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문제 정의는 진짜 문제 정의와 문제 점검이 있겠고요. 좁은 의미의 문제 정의는 진짜 문제 정의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진짜 문제 정의가 뭐냐? Real Problem Definition.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근본 원인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를 찾아내는 것임. 여기 그림에 잘 나타나 있죠. 그냥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이 드러나 있지 않는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드러나 있지 않는 문제를 그냥 문제라고 하고, 진짜 문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본 원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짜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명확한 완벽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넓은 의미의 문제 정의에서 진짜 문제 정의에 플러스 문제 점검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문제 점검이 뭐냐? 문제 점검은 진짜 문제가 해결할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현실에 제한된 조건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점검은 이 진짜 문제 정의가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쉽겠네요. 그러니까 굳이 해결할 가치가 없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주어진 주권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는데 이거에 끙끙 매달릴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 진짜 문제 정의가 해결할 가치가 있는지, 즉 의미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문제 정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의적 공학 설계 프로세스에서 첫 번째 단계가 문제인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와 목표 상태 간의 차이를 인식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가 문제인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인식문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써서 문제인식을 해서 문제 정의문을 쓸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앞 슬라이드에서 진짜 문제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게 진짜 문제라고 했었죠. 그럼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 슬라이드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의 인식된 문제라도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고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 해결책의 질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문제 인식을 제대로 해서 정확한 문제를 정의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결국은 그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 해결의 방향이 정확하지 않아 시간과 노력이 허비되고 효율성이 떨어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식된 문제 하나라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해결책의 방향이 다 달라지게 되죠. 근데 이 첫 단계가 잘못되면 결과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되는 거고 특히 단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기업 차원에 봤을 때는 시간, 노력 외에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를 수정했더니 그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해결은 안 되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핵심인 근본 원인을 내포하고 있는 진짜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문제를 정의하자는 게 이 학습의 중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뒤에 슬라이드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진짜 문제 정의에 대해서 사례들을 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 1은 굶주린 호랑이와 탐사자들입니다. 시베리아로 탐사를 간 교수와 학생 앞에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뛰기 시작했는데 호랑이가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학생은 멈춰서서 메고 있던 가방에서 운동화를 꺼내서 신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시베리아 호랑이가 이렇게 뛰어오고 있죠. 그래서 급하게 교수와 학생이 뛰기 시작합니다. 호랑이를 피하려고. 그러다 갑자기 학생이 멈춰서더니 가방에서 운동화를 꺼내서 신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운동화를 신어도 호랑이보다 빠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거야. 굳이 운동화를 신지 말고 그냥 뛰어.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학생은 제가 호랑이보다 빨리 뛸 필요는 없어요. 전 단지 교수님보다 빨리 뛰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운동화를 신고 교수님보다만 빨리 뛰면 자기는 살 수 있다. 그런 문제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교수가 인식한 문제는 살아남기 위해 호랑이보다 빨리 뛰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호랑이보다 빨리 뛸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학생은 호랑이에게 안 잡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라고 문제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교수님보다만 빨리 뛰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게 문제 해결의 최종 방법을 찾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두 번째 진짜 문제 정의의 예입니다. 사례 2는 느린 엘리베이터와 성미 급한 고객. 즉, 백화점이 증축 공사를 한 후 엘리베이터가 느리다는 고객의 불평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향상시킬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사장은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채용된 건축 설계사는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바로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해서 고객 불만을 해소를 한 거죠. 자, 사장이 인식한 문제는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향상하자. 그래서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를 하자라는 거였고요. 하지만 이 건축 설계사는 이 2대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비용적인 거나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그냥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고객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해서 고객 불만을 해소를 한 거죠. 그래서 진짜 문제를 어떻게 잘 찾아내냐에 따라서 또 해결책이 달라질 수가 있죠. 물론 엘리베이터를 2대를 설치해도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지루함을 느끼는 고객들은 여전히 2개를 설치하든 3개를 설치하든 느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즉 백화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보면 거울도 달려있나요? 요즘은 거울이 달려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광고라든지 이런 게 착 붙어있죠. 그래서 시간을 좀 허비가 아니고 시간을 좀 소비하라고 그렇게 한 거고요. 이것도 진짜 문제 정의의 한 예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진짜 문제 정의의 실패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카콜라의 시장 점유율 감소인데요. 자, 먼저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는 세계에서 가장 판매량, 즉 시장 점유율이 큰 콜라 회사 두 곳입니다.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회사죠. 사실 코카콜라가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 차지를 했었습니다. 펩시콜라가 계속 따라가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고 1961년에 보면 이 펩시콜라가 펩시라는 브랜드로 이름을 바꾸면서 젊은 세대에게 적합한 콜라다 이런 걸로 슬로건을 내걸면서 젊은 세대한테 감성에 호소를 했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 격차를 5배에서 3배로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유명한 사건이 아니고 가장 유명한 광고가 하나 나오게 되죠. 1980년대 초에 펩시콜라가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를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고객에게 2가지 음료 중 마셔보고 더 좋은 콜라를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펩시콜라가 자사의 콜라를 선택한 사람들의 영상들만 활용해서 광고에 등장을 시킵니다. 그럼으로써 펩시콜라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인 것으로 광고에 비춰지면서 사람들이 펩시콜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코카콜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코카콜라는 문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펩시콜라 맛이 나는 음료를 개발하자. 그래서 뉴코크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카콜라가 있고 뉴코크라고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예상보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77일이 지난 후에 뉴코크를 출시한 지 77일이 지난 후에 다시 클래식 코크라고 해서 예전 코카콜라를
다시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이 시도를 하면서 수백만 달러를 손해를 봅니다. 펩시콜라 맛이 나는 음료를 개발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들였고 결국 그거를 제품화 했는데 별 소득이 없어서 다시 원래 콜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코카콜라가 인식한 문제는 펩시콜라에 빼앗긴 고객을 되찾기 위해 펩시콜라 맛이 나는 음료를 개발하자라는 문제를 정의하고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한 건데 굉장히 실패를 했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일시적으로 감소한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홍보 전략을 개발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죠. 펩시콜라처럼 뭔가 대중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했던 건데 그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막대한 피해를 봤죠. 그러고 나서도 펩시콜라와 코카콜라는 오랜 기간 동안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들은 대충 다들 아시죠? 펩시콜라는 그리고 펩시맨이라는 걸 또 등장시켜서 관심을 끌었고 그 다음에 미스터 피자나 이런 배달 음식점에다가 점유율을 늘리면서 그 전체 시장 점유율을 높였죠. 펩시콜라가. 하지만 여전히 코카콜라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펩시콜라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그 격차를 굉장히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펩시콜라가 진짜 문제 정의를 잘하고 그 문제 해결책을 잘 제시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진짜 문제 정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진짜 문제 정의는 진짜 문제 정의와 문제 점검 프로세스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첫 부분에 얘기를 했었죠. 넓은 의미의 진짜 문제 정의는 진짜 문제 정의와 문제 점검을 포함을 한다라고 했고 좁은 의미의 문제 정의는 진짜 문제 정의만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인식된 문제는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야 진짜 문제를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에 이 진짜 문제를 정의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문제 점검을 통해 여기 말한 문제 점검이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거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점검을 통해 정의한 문제가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주어진 여건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점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나와 있죠. 문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진짜 문제를 정의한 후에 문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 점검은 각각 프로세스에서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 점검하기 위해서 뭔가 잘 안 된다 싶으면 다시 돌아가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이런 과정을 거쳐야 진짜 문제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단계 문제 관련 정보 수집하기입니다.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문제인식 단계에서 파악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적 공학 설계 프로세스 첫 번째 문제인식 단계에서 우리가 미처 획득하지 못한 정보들을 수집해야 된다는 얘기죠. 많은 데이터가 존재할수록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법들이 문제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한다. 문제와 친숙한 사람을 인터뷰한다. 소비자들이 되겠죠. 제품으로 친다면. 그리고 가능하면 문제를 직접 조사한다. 제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 써보고 문제를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수집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이런 과정으로 문제 관련 정보 수집하기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 정의 과정이고요. 자, 두 번째는 근본 원인 분석하기입니다. 근본 원인 분석하기는 수집된 정보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건데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장단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성공한 타사 제품을
제품과 자사 제품을 비교하는 방법이고요. QFD는 Quality Function Development, Deployment 라고 하는 것은 품질 기능 전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의 품질, 속성, 특징, 성능 등을 측정 가능한 기능으로 나타내어 단계별로 전개하는 방법. 그리고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굉장히 많이 하죠.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제품 사용하고 난 후에 리뷰라든지 그런 거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5Whys, 왜라고 질문하고 그 대답에 기초하여 문제적 의문을 수정해 나가는 방법. 대개 5번 정도 질문하면 문제의 핵심이 드러남. 요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고요. 파레토 도표도 뒤에서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렴적, 발산적 연쇄 질문이라고 되어 있죠. 문제의 범위를 좁게 파고들어 원인을 알아내는 질문, 범위를 넓혀가면서 목적을 알아내는 질문을 반복하여 진짜 문제를 찾는 방법입니다. 수렴적이라는 게 문제의 범위를 좁게 파고들어 원인을 찾아내는 질문이 되겠고, 발산적 연쇄 질문은 문제 범위를 점점 넓혀가면서 목적을 알아내는 질문을 반복하여 진짜 문제를 찾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원인 결과 도표도 뒤에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다음 핵심 영역 시각화. 문제가 발생한 핵심 영역을 단계적으로 자세히 시각화하여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 방법. 그리고 기능 분석.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과 부품의 진짜 기능을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모순 분석, 트리즈에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문제에 내포된 기술적 또는 물리적 모순을 도출하여 근본 원인을 찾는 방법. 이 트리즈는 나중에 배우게 될 거라서 여기서는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3단계 진짜 문제 정의하기죠. 근본 원인을 해결한다는 목적이 포함된 진짜 정의문을 진짜 문제 정의문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문 작성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why 그리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자 what이라는 형식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점검하기를 수행을 합니다. 아이디어 도출 단계로 진행하기 전에 진짜 문제 정의 후에 아이디어 도출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 전에 정의한 진짜 문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 점검 프로세스를 통해 미리 확인해야 불필요한 노력과 시간, 물적 낭비를 방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뒤에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문제 점검 프로세스입니다. 진짜 문제 정의를 했죠. 그래서 해결할 가치가 있는 문제인가? 맞으면 여기로 가는 거고, 아니면 여기로 가서 진짜 문제 또는 인식된 문제를 재검토하는 거죠. 자, 일단 통과를 했다. 그러면 이미 해결책이 존재하는가? 또 물어보죠.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다음 단계로 하는 거고, 맞으면 기존 해결책을 활용 가능한가? 맞으면 또 여기로 넘어가는 거고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이 확보되었는가? 이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고, 아니면 진짜 문제 또는 인식된 문제를 재검토해서 진짜 문제의 정의문을 다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이 확보되었는가? 맞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아니면 여기 이제 제약 조건이 변경 가능한가를 살펴보고, 맞으면 변경이 가능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아니면 진짜 문제를 다시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간이 적절한가? 맞으면 아이디어 도출 단계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아니면 이 시간이 조절이 가능한지 판단을 하고 시간 조절이 어려우면 진짜 문제를 다시 정의하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 문제 점검의 세부 내용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다고 했죠. 문제점검 프로세스에서.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해결할 가치가 있는 문제인가였죠. 그래서 기술 시스템의 진화 트렌드 분석을 통해 넓은 시야에서 바람직한 문제인지 점검을 한다. 이게 이제 해결할 가치가 있는 문제인가라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 단계, 이미 해결책이 존재하는가? 이제 특허 분석 등을 통해서 이미 문제 해결책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등록되어 있다면 그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겠죠. 돈을 주고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허도 몇 년이 지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제가 몇 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지나면 특허가 여러 사람이 다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특허를 활용할 수 없다면 그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을 도출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특허 등록을 하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이 확보되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아무리 해결책이 뛰어나도 현실 조건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걸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 확보되었는지 점검하고, 확보되지 않았다면 이 조건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간이 적절한가?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면 시간 투자에 대한 제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불가능하면 다시 문제 정의를 해야겠죠.